아니, 어떤 모임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오셨을까? 잠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구나, 이렇게. 그리고 또 정치하신 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기 본인들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하고 이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시간들이 이제는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약간 무지하지 않았었나라는, 네,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는데요. 아, 남자를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바쳤던 그 마음과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살아가는 마음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첫 곡으로 라비앙 호워즈 장밋빛 인생을 준비해봤습니다. 프랑스로 떠나보시죠. Quand elle me prend dans ses bras, qu'elle me parle de toi, elle me le dit, la jurerai pour la vie. Mon cœur qui bat.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노래입니다. 정말 일하기 싫구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Je ne veux pas travailler. Ma chambre a la forme d'une cage. Le soleil passe son bras par la fenêtre. Je ne veux pas travailler. Je ne veux pas déjeuner. Je veux seul. Je ne veux pas travailler. 어떻게 이게 저는 이렇게 이런 모임에서 이게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되게 딱딱하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소통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저 또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 갑니다. 프랑스 영화 남과여의 주제가 언어민 팜인데요. 언젠가 한 번쯤 TV 프로에서 테마가 되어서 흘러나왔던 그 노래. Comme n'envoie bananara tararara chante du bananara combien de joie bien d'être ému chante du bananara.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바쁘고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데 사람 7시에 불러놓고는 지금 9시 20분이 됐네요. 예. 내가 8시 50분에 시작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박지훈 꼬입에 넘어가가지고 야 같이 가자 7시에 이래가지고 예. 아니 또 이 친구가 또 아까 전화 와가지고 형님 빨리 오세요 이래가지고 또 예, 급하게 달려왔는데 어쨌든 꽤 많으신 분들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동혁입니다. 네. 여러분들 1, 2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3부가 오늘 이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3부 제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3부는 저희가 사실 이제 검찰 알아야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검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했던 잘못된 사건 자체로 저희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뭘 잘못했고 왜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최광욱 변호사님하고 이동현 작가님과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오늘 얘기할걸요. 아까 오후에 나한테 전화 와서 그 얘기 해주면 돼요라고 무슨 얘기 할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동안 짬밥이 얼마인데 그 정도 제목만 누르면 나오는 게 그게 이동형이죠. 앉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예, 반갑습니다. 프레스센터 같아요.
다들 기자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고. 아니 이곳에 원래 테이블이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 100일 취임사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여기가 강의실이래요. 네. 원래 이런 자리에 검은 옷에 검은 넥타이 메고 온 사람 분 사고 치고 나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 되거든. 연예인이. 아니 그 오늘 검찰에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라 그래가지고 거기 맞춰서 입고 왔어요. 형님이 검찰을 대변해서 아, 그럼요. 저는 목소리는 엄청 들었는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실물로. 네. 정말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뵀었죠 TV에서. 네. 송편의 황태자죠. JTBC에도 많이 사건 마냥도 많이 나오시고요. 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무슨 전화하셨어요? 출연을 해달라는데 안 가셨나? 아니 제가 그건 아니고요. 예, 뭐 조금 제가 이게 만드는 팟캐 중에 이제 진행을 좀 맡아달라고 한번 몇 번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전화를 그때 드렸는데. 거절당하셨군요. EJ 끝날 때쯤에 나보고 한번 네. 나왔는데 날짜가 안 맞았다. 예. 이제 끝날 때도 한번 모시려고 그랬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정치 알바에 또 한번 MC를 모실까 생각 중이고 있어요. 예. 저 빼고. 아 근데 검찰 알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을 줄 몰랐거든요. 정치 알바보다 더 듣는다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상한데. 그 이동현 작가님이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까지 하냐? 언제 끝나냐? 이러시는데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뭐 팟캐스트를 진행도 하지만은 또 팟캐스트 제작자의 입장에서 팟캐스트에 마이다스 손 아닙니까? 제가 손대면 다 성공한다는. 그런데 경제 알바, 검찰 알바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더라고. 제가 제작하는 줄 알고 전혀 제작 기획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 이것도 손혜원 의원님이 기획하셔가지고 이렇게 성공하니까 아무나 기획해도 다 성공하는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야, 그 손의원님을 아무나로 치는 거야 지금. 그래요. 예. 아 근데 손혜원 의원님 참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국회의원분들 이제 저도 많이 만나보고 많이 이렇게 일을 같이 해보면 대부분의 국회의원 분들은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회의도 본인이 주재하기를 원하고 그래갖고 어떤 위원회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면 위원장이 막 한 6분 막 이렇게 되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주인공이시길 원하는데 손혜원 의원님께서는 이상하게 유독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다른 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제가 그런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겸손하시네요. 아니 원래 평생 해오신 일이 그런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을 띄워주는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본인이 성공을 하셔서 주인공이 돼보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욕구가 없어. 근데 이거 어쩌다가 의원 된 사람들은 가운데 저는 앉고 최 싶어가지고. 변호사님이 이걸 알아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뜨고 싶은 마음이. 진짜라니까. 진짜. 그런데 제가 뜨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고 제가 뭐 알려주고 이런 것도 별 관심이 없는데 제가 들어와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보석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사실은 맨날 내가 칭찬하면 맨날 그 편집해갖고 다 끊어버려가지고 사람 모르는데 제가 이동영 작가 칭찬을 참 많이 해요. 이 팟캐스트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나는 꼼수다 이후로 누구도 이동영을 당할 자가 없이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그 아주 욕해가면서도 너무 잘하는데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정치와 역사에 관련돼서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몇 년 하면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게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돕습니다. 제가 정치 알바를 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정청래 의원님 이제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제가 나올 테니까 이거를 합시다. 두 번도 생각 안 해요.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잘해서 이것이 이제 좀 인기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담은 제가 가졌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여수에 보면은 그 EJ를 그냥 그 탑에서 제일 잘 될 때 딱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욕하고 떠들더니 그걸 수다맨으로 만들었어. 근데 그게 수다맨이, 그게 마약 같은 게 있잖아요.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또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케어를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잘 되게끔. 그리고 요즘에 수다맨 혹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수다맨 보면 맨날 불금 얘기하고 사시남전기 얘기하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남전기랑 불금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로. 그래서 그것도 제가 되게 감동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알바 시리즈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정치 알바는 제가 만들었는데 경제 알바는 주진영 선생이 벼랑간 경제 알바 하지. 그래서 왜요? 아류잖아. 그랬더니 뭐 아류면 어때? 앞에가 경제인데. 이래서 알바 시리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바가 됐는데 검찰 알바가 지금 시점으로는 인기가 더 있습니다. 요즘에 세태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아니, 검찰 알바가 첫 1, 2, 3, 4회 때는, 이게 정치 알바에 2배 이상 들었어요. 왜냐면, 이것도 유튜브로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조회수를 직접 이렇게 얼마나 다운로드는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서 다운로드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서 굉장히 제가 배가 좀 아프고 그런데 그만큼 우리 쪽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검찰이 제대로 서야만이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걸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왔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안 돼 왔던 검찰 개혁 이번에는 좀 해보자라는 어떤 공감대가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 검찰 물론 두 분의 입담, 특히 정옥 변호사 입담이 좋아서 너 말 좀 해. 여기서 말을 안 하더라. 아니, 형님 저 전문 진행 MC예요. 아니 저도 말을 하고 싶어요, 형. 진행 MC니까. 근데 최강욱 변호사님 말을 끊질 않으세요. 중간에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그 중간에 끊었다가 또 왜 끊느냐고 욕을 제가 먹고 그랬는데 근데 최 변호사님은 실제로 이 팟캐스트는 최강이야. 정말 이 말씀이 정확하고 빠른 거예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진이 형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잖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하면 저렇게 빨리 하지? 근데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러워요. 저도 꽤 한 5년 전 이때는 정말 말 잘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요즘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 그 형님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약도 먹고 있어. 기억력 회복약이라고. 사람 이름도 떠오르지 않고 단어도 안 떠오르고 굉장히 애먹고 있는데 이게 검찰별을 이렇게 두고 있으면 막 청산유수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이 앞에 주어 서술어 뭐 목적이 정확하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야, 참 박근혜가 저 반에 반만 닮았어도 어땠을까라는. 근데 그게 이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특히 뭐가 기억 안 나냐면 처음에 이제 기억력이 감퇴될 때 고유명사부터 생각이 나요. 사람 이름. 예, 이름 뭐 지명 뭐 이런 거. 예. 근데 벌써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기억력 감퇴란 말도 안 떠올라가지고 기억력이 뭐 떨어졌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거든. 미쳐버리겠습니다 요즘에. 예. 그래도 재밌어요 이 작가님. 저는 네.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있으면 많이들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보면 일단 이동영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걸 알겠고 비웃나요? 저기 비웃었을 것 같은데. 이 마음만 변치 않으시면 검찰 개혁이 꼭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음을 좀 변치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형님, 제 역할이 이게 진행인데, 진행. 알겠습니다. 질문하고. 아까 형님 뭐 프로그램 진행자 필요하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필요 없어요. 왜? 예, 이번 이제 3부 코너는 저희가 이제 사건을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이동영 작가님이 정말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먼저 이동영 작가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사건을 한번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검찰이 희생당한이 아니라 검찰이 죽인, 희생양을 만든 그런 어떤 잘못된 사건. 너무 많죠. 어떻게 뭐 일일이 꼽을 수가 없는. 사실은 오늘 저는 얘기를 시간상 다 못하니까 그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어요. 예.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을 3가지 정도 들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네. 그 3가지만 얘기해도 뭐 충분히 충분하죠. 충분하다고 저는 예. 보는데 그 3가지 사건을 제외하고 그 3가지 사건은 이제 뭐 약촌 오거리 사건, 또 인혁당 사건, 또 하나가 슈퍼. 뭐였죠? 나라 슈퍼? 하여튼 뭐 그렇게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저는 검찰이라고 하면 공안 검사들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안 검사들이 과거 군사정부 시절 또 해방 후에 그 빨갱이 때려잡는다는 명목 아래 정말 죄 없는 그런 우리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다가 빨갱이로 만들고 간첩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또 사법살인하고 이랬던 거였거든요. 공안 검사가 제일 생각나는데 특히 오제도 검사 그렇죠. 같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 국회 불합치 사건 이런 것도 다 오제도 검사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반민특위가 와야 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어떤 사상 검사라든가 공안 검사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뒤바꿨다라는 그런 아픈 게 있고요. 또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해서 그걸 범죄자로 만들었는데 물론
처음 시작은 중정에서 만든 거죠, 사건을. 그런데 중정이 사건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중정의 하수인, 꼬붕 역할을 그대로 했다는 게 밝혀지는 거고, 다만 1차 인혁당 사건에서는 소위 말하는 기계 있는 검사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좀 반발을 좀 했어요. 그랬었죠. 예. 예, 그러면서 이건 죄가 없으니까 기소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강하게 붙여가지고 사표 쓰는 검사도 있었는데 2차 인혁당 사건은 똑같이 1차 인혁당 사건과 똑같이 조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그 72년에 유신을 선포하고 74년쯤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제도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러니까 역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드는 게 바로 2차 인혁당 사건이었죠. 그래서 국민들의 반발을 민주화 열기를 억누르는 거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 살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판결 나고 몇 시간 만에 사형에 처해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사건인데 나중에 결국은 재심으로 이게 무죄가 밝혀졌습니다만 뭐 당시 후보였죠. 박근혜 후보가 뭐 2가지 판결 이런 이야기도 해서 역사 인식에 대한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 인혁당 사건이야말로 우리 검찰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 근데 여러 가지 재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재심 사건이 나서 1심 판결에 재판부가 옛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법부 자신들도 반성을 하면서 무죄로 돌리면 검찰은 꼭 항소나 항고를 합니다. 그거는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참 나쁜 게 우리 이제 이동영 작가가 처음에 이제 EJ를 시작을 할 때 제가 우연한 기회로 1회부터 들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얘기하지만 1회는 참 부끄럽게 몇 번 했어요. 이 박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때 우리 세작 윤종우 씨도 아니고 얘기하다가 서로 막 욕하면서 싸우는데 이게 주제가 욕인지 뭔지 하여튼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주제 하나하나를 잡아가면서 그 EJ라는 팟캐스트가 사실은 현대사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몰랐던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고 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이게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제가 항상 군대하고 검찰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검찰이 정말 나쁜 이유는 뭐냐면 지난 참여정부 때 과거에 잘못했던 그 반민주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국정원도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반성을 사과를 했고요. 대법원장도 했고 경찰도 했고 다 했어요. 군대도 했어요. 심지어. 근데 유일하게 진상조사위원회도 안 만들고 사과도 안 한 데가 검찰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 책에도 잠깐 그게 나옵니다만 내부적으로 물어봤어. 너네는 도대체 왜 사과를 안 하는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그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마지막 결론은 억울한 사람 죄인 만든 거는 법원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 저기로 해서 간첩으로 만들어 온 거는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나 경찰이 고문해가지고 만들어 온 거고 우리는 중간에서 토스하는 역할만 했는데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경찰도 비판해야 되고 중정도 비판해야 되고 법원도 비판해야 되고 하니 우리만 할 게 뭐 그렇게 없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하고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상한 짓이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전에 잘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고문 사실이 밝혀지고 또 진상이 규명되고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이문정 검사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재심 사건에 가서 무죄를 구형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검사가 법정에 들어가가지고 문 잠궈 놓고 하고 자기 들어가고 끄집어 내갈까봐 그렇게 한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항소 상고를 계속 거듭해가지고 그 당사자들을 계속 그것 때문에 신경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런 일들은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비판이라도 하고 거기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죠. 그냥 일반적인 재정신청 사건이 있어요. 재정신청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 결정을 하고 불기소를 해. 그러면 이걸 다시 해달라, 다시 확인해달라라고 검찰 내부에다가 고등검찰청에다가 다시 한번 하는 검찰 항고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고소인만, 내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만 할 수 있는데 검찰 항고도 안 받아들여지면 내가 피해자가 아닌 사건의 경우에는 대검에다가 재항고를 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검찰은 다 한통 속이니까 하나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항고한 사건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재정신청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판사들이 보고 이거는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게 잘못이다라고 해가지고 판사들이 스스로 법원에서 부심판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재판에 넘기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재판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제 비로소 열려요. 그러면 그 재판이 열렸을 때 이게 재정신청으로 받아들여져서 단죄된 대표적인 사건이 권인숙 성고문 사건인데 예전에 그때는 이 재판에 들어와 가지고 공소유지를 하는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하고 뭐 유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재판에서 판사를 설득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라고 변호사 중에 지정을 하게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참여정부 사법개혁 이후에 그거를 법사위를 거치면서 당시에 한나라당에 가 있던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검찰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그거를 검사가 그냥 하는 걸로 바꿨어. 그걸 만들면서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공소유지는 검사가 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멀쩡하게 잘못하고 다 확인되고 진범이 나온 사건 경우에도 심지어는 끝까지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런 사건에 가서는 검찰이 한번 무혐의를 한 거를 법원이 뒤집어가지고 재판을 회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정에서 열리면 검사가 구형하라고 그러면 일어나서 무죄를 구형합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이런 어이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더 기가 막혔던 건 그때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그 위원회에서 곧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교수나 이런 분들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뒷구멍으로 이렇게 장난을 치고 로비를 해가면서 그걸 그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이 양반들은 전문가니까 그걸 아니까 야 그렇게 하면은 너네 재판에 가가지고 공소유지하면서 이상한 소리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저희가 검사인데 검사가 법을 하는 사람들이 법원에서 이거는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면은 저희가 그걸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검사를 그렇게 못 믿으시고 불신을 하니까 우리도 억울한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법안을 끝끝내 관철시켰던 집단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번번이 지금 무죄 구형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검찰총장의 반성 대상도 아니야. 지금 유일하게 한마디 한 거는 앞으로 재심 사건에서 항소 상고를 남발하는 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면 그런 거 아니고 안 유명한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도 니네가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촉구를 해야 되는 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준영 변호사라고 왜 재심이라는 그 영화로도 나왔던 그 약촌 오거리 사건이나 뭐 나라 슈퍼 사건 이런 거 보면은 진범을 잡아가지고 진범을 잡은 검찰청에서 관할 검찰로 넘겼는데 그냥 풀어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진범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정말 이분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뭐 자책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자살한 분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를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보호하고 유지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꼴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모르고 다 넘어갈 줄 알았는데 무슨 EJ 같은 막 이상한 팟캐스트가 골방에서 시작이 되더니 이거를 막 까발리기 시작한 거야.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팟캐스트 들어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치적인 음모가 있거든요. 인혁당 사건의 주요 피해자들이 다 TK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좌익활동 경력을 가지고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때 당시에 윤보선 그러니까 이공화국 대통령으로 형식적으로 있다가 쿠데타로 쫓겨난 윤보선 대통령하고 박정희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을 때 그때 윤보선의 선거 전략이 유일하게 박정희는 빨갱이다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게 과거에 우리 이 작가 그 방송하시다 보면 안동이 옛날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고 대구는 동방의 모스크바라고 했던 아주 그 사회주의가 뿌리가 깊고 사회주의 독립운동의 일종의 성지 같은 데였는데 그거를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손 의원님보다도 연배가 더 한 10살, 20살 높으신 그 경북분들을 만나면 당시에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 뭐 도혜종, 하재환 뭐 여러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이름을 기억을 해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내가 물어봤어. 우리 뭐 친구 아버지 이런 분들인데 물어봤더니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정말로 천재라고 유명했던 사람들이래.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의 인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유명했던 사람들을 그때 다 쓸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권력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근데 그거를 그 하수인이 돼가지고 합법화해주고, 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재심이 이루어지고 뭘 해가지고 뒤집어지는 과정에서도 전혀 사과하지 않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의 딸은 뭐 판결이 2개 있는데 뭐 내가 뭐 사과할 게 뭐 있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잘 모른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왔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죠. 이제 이제 다 들으셨나 봐요. 거의 들었죠. 정치 알바도 맨날 듣는다 그러시더니. 아니 사실 저희가 그 검찰이 잘못된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인혁당 사건이나 아니면 약초원 오거리 사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심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가깝게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먼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3년도에 그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 다 기억하시죠? 예. 사실 이 간첩 공무원 그 사건, 뭐 간첩 공무원이 아니었죠. 유우성 씨라고 하시는 이분이 서울시의 그냥 계약직 그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성실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탈북자지만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게 뭐 탈북자인지 탈북자 아닌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시는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가끔 중국에 나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끔 나갈 이유가 본인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거고, 본인의 가족들은 또 뭐 중국에, 동생은 중국에 있었고 또 어머니는 또 북한에 남겨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한 번씩 중국에 나갔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오빠가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중국에 있는 동생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정말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중국에 있는 동생을 데려오려고 해서 한국에 데려왔어요. 데려오자마자 그 당시에 우리 국정원에서 한 게 바로 간첩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사실 그 당시에 유우성 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었는데 기소가 됐거든요. 그 기소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동생이 제주도로 들어와서 합동신문센터에 들어와서 했던 진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가려 씨를 접견을 하러 갔었는데, 합동신문센터를 실제 찾아갔었는데 이게 내비에도 안 나오고 해서 어렵게 찾아갔는데 접견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안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만나게 해주냐? 아니 여동생이 뭔가 진술을 했다라고 하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 유우성 씨를 기소하는 내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유가려 씨 같은 경우는 전혀 뭐 범죄자도 아니고 간첩도 아닌데 왜 안 됐느냐라고 하는데 절대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나중에 그 접견 불허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 변호인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검찰의 일관된 입장은 이 유가려 씨의 진술이 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그 당시에 출입국 기록, 그러니까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갔다라 나왔다라는 약간 그것을 정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을 조작한 그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사실상 공판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유우성 씨를 유죄 입증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유가려 씨의 진술이 사실상 국정원에 의한 강압에 의한 진술이었기 때문에 다 허위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결정적이었던 중국의 출입국 기록이 완전히 조작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국정원의 직원이 막 자살 시도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만약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당연히 공소유지를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소를 끝까지 유지를 해요. 그게 불과 3, 4년 전에 2013년, 14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네. 영화를 봐서 이제 그걸 다 봤잖아요. 근데 자백. 네, 맞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아닌 줄 알면서 이걸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간첩을 만들려고 한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그 국정원 사람들 마음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국정원 TF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3,500명이 이렇게 댓글을 작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을 하면서 감금되어서 작업을 했다고 주장을 한 김하영 씨를 증인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 차장이라고 하는 그 대변인, 굉장히 고위공무원이죠. 그 사람도 증인신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 본인들이 댓글 작업을 했던 이것들이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라고
법정에서 나와서 온 국민들이 이게 난리가 났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법원에서도 이거를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정의 판사 앞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 내용이 이거는 법원의 국정원의 정당한 심리전단 활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국정원은 네. 작정하고 달려든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조작한 거고, 그럼 국정원은 21세기에 어떻게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간첩이 없으니까요. 쉽잖아. 아니, 내가 김정은이라도 안 내려보내요. 그냥 구글 치면 다 나오는데 뭘 그거를 내려보내가지고 어렵게 공작금 줘가지고, 예를 들어,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그냥 남한에 가가지고 김남국이 포섭해. 공작금 주고. 얘가 미쳤습니까? 포섭당하게?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체제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간첩을 조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조직이 유지되니까. 그래야 눈먼 돈을 우리가 계속 받고 그걸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검찰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번에 유성식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국정원이 조작했던 증거 정말로 진짜로 믿었다는 거 아니야, 걔들은. 조작이란 거를 우리는 알 수 없었다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과 기자회견도 사과는 아닌, 마치 우리는 잘못 없다는 것처럼 빠져나가잖아. 근데 저는 유성 사건처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좀 유성 씨한테 격려의 박수 보내고 이런 사건은 그나마 낫다고 봐요. 아까 최 변호사 말씀처럼 알려지지 않은 조작 사건들, 그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하니까 우리가 툭 던지면 다 압니다. 근데 같은 해 74년도에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됐는데 거기서 3명이 사형당했습니다. 아무런 죄 없어요. 그런데 그 3명 사형당한 사람들 중 3명도 있고 뭐 무기징역도 몇 명 당하고 했는데 재심을 요청하신 분도 있고 재심 요청 안 한 분도 있어요. 왜? 아버지 이미 죽었는데 재심하면 뭐하냐? 재심하면 우리 아버지 살아 돌아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이거 한 가정을 파탄내는 거예요.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게 다 박정희 때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박정희 전두환 때 여러분 간첩 조작단 사건 보면요, 크게 딱 2가지입니다. 제일교포를 간첩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섬 사람들이에요. 섬. 서해안, 동해안, 섬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일단은 지리적으로 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납북된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 피랍된 사람들, 결국 뭡니까? 어부들,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백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첩을 조작해도 어떻게 저항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유성 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우리 김남국 변호사를 비롯한, 물론 남국이 요만큼 애썼고 나머지 엄청나게 진짜 이만큼 했습니다. 애쓰신 분들 많죠. 그런 변호사들 때문에 혹은 시민단체 혹은 언론인들 때문에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섬에 사시는 분들 간첩 조작당한 사람 그런 것도 못했다는 거지. 어디 가서 말 한 번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한 간첩 조작 사건 여러 가지는 거의가 국정원이 만들어가지고 검찰에 이어받아가지고 자기들 말로는 토스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국정원이 개입한 게 아니에요. 검찰들이 자기들이 그냥 직접 사건을 만드는 사건이야. 그런데 그 사건도 지금까지 사과한 검사 봤습니까? 그 사건에 담당 검사가 9명 있었어요. 제일 꼭대기는 김기춘이가 있었고, 그 밑에는 강신옥이 있었고, 근데 김기춘은 박근혜 정권 때 비서실장했죠? 강신옥은 뭐 대법관 하다가 또 박근혜 밀어줘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그 밑에 9명의 변호사, 곽상도 지금 뭐합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이에요. 박근혜 정권에 청와대에 있었다가. 또 다른 검사 3명도 전부 다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 다 했습니다. 근데 그 9명 검사 중에서 단 한 명도 강기훈 씨한테 지금까지라도 사과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그 단지 그 사건만을 수사한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검찰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해서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었고 그에 대한 피해자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죠. 왜 대법원도 사과하고 경찰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는데 자기들만 사과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사과하는데. 아주 오만함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검찰이. 예, 그 쓰잘데 없는 힘을 너무 많이 갖다 주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또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강기훈 씨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거기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공동 피고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전부 다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다 기각하고, 유일하게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을 너는 책임 있으니까 같이 손해배상 해줘라라고 찍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국과수에서 필적 감정했던 사람. 정말 황당한. 이게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 사람은 검사가 시켜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죠? 그런데 그 시킨 놈들은 전부 다 빼주고 이게 동업자 의식이에요. 응?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왜 사법연수원이 없어져야 되고 왜 로스쿨이 만들어졌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었죠. 끼리끼리 다 아는 사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때 모르긴 해도 잠재식 속에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검사들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을 하면 다음 순서는 누구겠어요? 법원으로. 다음 순서는 판사야. 법원 이제. 판사로. 니네들은 뭐냐 그러면? 니들이 이거 강기훈 유죄라고 해서 유죄 확정한 사람들은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일종의 그러니까 그 보루라고 생각하는 거야. 순방치안이라고 그러죠. 이게 검사가 여기서 책임을 있다고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법원으로 사람들이 판사를 타겟으로 할 거다. 그러면 검사는 빼고 거기서도 이제 밑에 있었던 국과수 문서 감정하는 사람에다가 씌우자. 이런 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야, 쟤들이 무슨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남들 못 붙는 어려운 시험에 붙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양심적이고 정의롭고 도덕적이지 않을까? 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누가 처음부터 너네들은 나중에 그 무럭무럭 자라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나쁜 놈이 되거라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어? 근데 그 자리에 가면은 왜 그러냔 말이야. 이게 아주 이상한 잘못된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에 아까 이제 우리 이 작가가 공안검사가 문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공안검사는 뭘 공안검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안이라는 말 평소에 안 쓰시잖아요. 공안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보는 데는 중국에 가면 경찰을 공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공안이라는 말을 공안검사라고 할 때나 써. 공안이 공공의 안녕. 이걸 줄여서 공안이라고 해요. 공공의 안녕. 김기춘이 대표적인 공안검사죠. 예. 김기춘.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간첩 조작하고 뭐 국정원에 시키는 대로 뭘 하고 이런 나쁜 짓만 한 게 아니라 더 어이없는 짓거리는 뭐냐면 과거에 이희재에서 그거 안 했죠.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라는 거 있었어요. 안 했습니다. 예.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공안검사 출신의 검사장이 술 먹다가 기자들한테 폭탄 좀 마시고 그거 노조가 하도 시끄럽게 하길래 우리가 파업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일망타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그냥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없어지고 오로지 남은 건 뭐냐면 그 뒤로부터 검사들이 폭탄주 대낮에 먹는 거를 좀 줄이기 시작했다. 요거 하나만 남고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근데 실제로 공안검사들이 지들이 옛날에 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동문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야 거기 옛날에 무슨 어디가 파업했잖아. 내가 그 사장하고 노조위원장하고 불러가지고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둔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다 정리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가 뭔데? 그 노사분계에 개입해가지고 검사들이 그거를 사장을 불러다가 혼내고 협박하고 노조위원장을 불러다가 구속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시키는 게 검찰의 사명이고 내가 그걸 잘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경제 질서를 내가 유지했고 내가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응?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공안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일단 검사라고 하면 으시시하게 생각해. 거기다가 공안검사까지라고 하면은 야 저놈들은 막 옛날에 무슨 어떤 사람도 막 유서를 대필해줬다고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하니까 더 무섭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것들한테 아예 접근도 안 하려고 하고 뭘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공안검사들이 하는 짓은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선거. 예? 선거 때 끼어가지고 예. 선거가 되면은 무슨 대검 공안부나 이런 데다가 선거 상황실이 생깁니다. 이거 지네가 뭔데 거기서 뭐 투표용지를 배워합니까? 걔들이 무슨 수개표 작업을 뭐 할까 말까 생각을 합니까?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 변호사를 해보면은 선거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든지 그 검사에 따라서 또 그 검찰청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찰제로 이게 형이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선거 사건은 구형량을 딱 정해줘요, 대검에서. 딱 기준으로 딱 정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구형하게 돼 있어. 그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한단 말입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 같은 사람 기소했잖아요. 김진태는 빼줬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내가지고 법원이 그 재판을 회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역시 그 사건에서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최근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뭐 저기 한 거 죽인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죠?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맘먹고 덤벼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보인 모습, 그 다음에 지금 또 뭐 논두렁시계가 어쩌고 했다고 그러서 지금 뭐 짐 다 싸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뭐 간다 안 간다, 뭐 내가 여행 가려고 한 거다, 도망가려고 한 거다, 뭐 이런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한명숙 총리 사건. 지금 내일 모레 이제 만기출소에서 나오십니다. 야, 그 사건 제가 직접 관여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게 1심에서 약 180장 정도에 달하는 판결문을 써가지고 일일이 다 반박을 했어요. 검찰이 조사한 거. 심지어 그 돈을 갖다 줬다고 하는 한만호 사장한테 3억씩 해서 지금 9억을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검사들이 연습을 시킵니다. 3억 하면은 너무나 좀 짠 것 같으니까 이거를 4억, 2억, 3억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고서 밤마다 불러가지고 연습을 시켜요. 일식 먹이면서. 그 검찰청에서 연습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하도 이제 막 거기서 계속 검사가 2명이 앉아가지고 자, 나는 무슨 변호사야? 나는 무슨 변호사야? 법정에 가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당신이 이렇게 대답해? 그걸 계속 연습을 시킨 거예요. 수십 번을 시켰어. 그러니까 자기도 하도 지겨우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제. 얘기하다가 자, 첫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4억을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미국 달러하고 그랬다가 다음 날에는 또 자기 합수표로 바꿔가지고 뭐 이랬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이게 멍청해가지고 야, 그냥 헷갈리니까 그냥 333으로 맞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3억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2심 판결문은 이건 판사들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까? 1심 판결문 이렇게 잘 썼는데 2심 판결은 뭐라고 해놨냐면 저희가 1심을 진행하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사이에 평일날 맑은 날에 낮에 내가 직접 트렁크에다가 돈을 싸가지고 한명숙 총리를 직접 만나서 줬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3번 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명숙 총리는 총리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공식 일정이 다 있고 그게 뉴스에 다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공식 일정이 있어가지고 대낮에 와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날짜 다 빼고,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저희가 입증을 한 거예요. 그걸 다 빼고, 그다음에 비 온 날 다 빼고, 그다음에 주말 다 빼고, 그 날짜가 없어요. 그걸 갖다 줄 수 있는 날이. 그래가지고 1심 판결문에 그게 나오거든. 그걸 다 봐도 그 날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2심 판결이 이걸 유죄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뒤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거기다가 토요일 날 갖다 줬을 수도 있다. 그때는 주 5일째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갖다 줬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5일째 근무하기 전에 토요일을 누가 평일이라고 합니까? 토요일 평일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반공일. 되게 반공일이라고 그러지. 반공일이나 토요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반공일이라고 그러고 우리 주말이라고 하죠, 주말. 전라도 할머니들은 반괭일이라고 그랬어, 반괭일. 아, 옛날에 토요일 되면 주말에 명화했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라 그랬죠. 그렇지. 누가 그걸 평일이라고 하냐고, 토요일 날. 그거를 가장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에 냈나 판사들이 판결문에다가 그때는 토요일이 쉬지 않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날을 평일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 아니, 누가 그랬는데 당사자는 2심 재판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돈 줬다가 안 줬다고 번복한 그 돈 줬다는 사장 부르지도 않고 쥐들이 그냥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하니까 대법원에서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양승태 대법원에서 그 보수적인 판사들이 모여서 거기서도 3억은 동생이 3억 수표를 갖고 썼기 때문에 혹시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그게 증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3억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이 사람들이 했는데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진짜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거는. 그거를 대법관들이 얘기를 판결문에 써놨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야만적인 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 그런데도 지금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한명숙 총리는 당연히 돈을 받았고 당연히 유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의원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니 그거를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거 문재인 대표가 그때 그 얘기했다가 계속 이랬어요.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 얘기는 완전히 금기어가 돼 있었어요.
얘기 못하게 우리 당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뭐, 국정원이나 이렇게 하나를 엮습니다. 엮고, 그럼 검찰이 동조자, 협적자가 돼가지고, 더 그 사건을 키웁니다. 그럼 언론은 이게 받아써서, 정말 조작된 피해자인데도 나쁜 사람을 만들고, 정말 받지 않았는데 받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법원은 그렇게 판결해요. 그리고 국민들은 믿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왔던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논거를 그러지. 야, 그래도. 법원을 믿을 수 있는 거 그래도 아니냐. 걔들이요. 예. 그랬겠어, 설마? 검찰은 못 믿어도 법원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어쨌든 민주정부 10년을 지났습니다마는 검찰은 권력의 개 시녀 노릇하는 건 똑같거든요. 뭐 권력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와대에서 자기들의 어떤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뭐 글을 썼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말 강하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셀프 개혁이란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난 민주정부도 겪어봤습니다만 검찰이라는 조직이 보수 정권이 잡으면은 복날 집주인 앞에 개새끼 마냥 깨갱합니다. 꼼짝도 못해요. 꼬리 촥 내리죠.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안 그랬다고. 특히 노무현 정권 때는 대들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게? 그게 정말 개의 습성이야 그게. 정말 개들이 그렇다니까. 좀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고 잘해주려고 하면은 물어요. 그런데 정말 강하게 몽둥이 들고 있으면 바짝 엎드린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뭐 검찰에서 몇 번 말씀하셨겠지만, 권한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막강한 데가 없습니다. 몇 개를 빼야 돼요 이거. 근데 수사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48년대 헌법 만들 때 임시로 검찰이 갖고 간 거예요. 그래도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낫지 않아? 일제 36년 동안 경찰이 하도 개짓거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돌려준다는 거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약촌 오거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나중에 진범이 나타났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수사해야 된다. 그런데 검찰이 노해버렸거든. 검사가 안 해, 수사를. 검사가 안 한 거죠. 무기가 특정되지 않았다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찾아올 테니까 압수수색 하게끔 해달라.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히려 검찰이 방해했는데, 이거는 일본말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곤조밖에 안 되는 거죠, 진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은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실패를 우리는 거울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좀 끌어당기는 힘을 좀 세게 해야 되지, 뭐 알아서 잘하겠지 라는 식으로 해서는 검찰은 이 정권 5년 끝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저 그렇게 판단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검찰이 잘못됐던 사건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게 됩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말이죠. 예. 그 드라마 모래시계 같은 데 보면 정말 강직한 검사가 나오잖아요. 그거 뭐 홍준표가 지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작가가 지가 아니라고 그 했는데도 잠깐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말도 안 작가가. 되는 소리죠. 예. 그 EJ에서 한 4시간 떠들었어요. 아니라고 떠들었는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혹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강직한 검사. 뭐, 외국에서도 그런 검사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외압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는. 왜 우리는 그런 검사가. 아니 그런 검사 못 보셨어요? 윤석열? 아니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 계셨었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를 해야 되려면 조직의 논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좀 있는 사람들 편에 서야 되니까. 이런 겁니까? 검찰 알바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라온 경험 및 환경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애들 학교 들어갈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애들 학교 처음 취약통지서 받으면. 그거 제일 잘하는 애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시험 잘 봐가지고 지금 검사가 돼 있고 판사가 돼 있고 공무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보다 센 사람이 시키는 거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틀 안에서 하게 돼 있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했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잘하는 과정에서, 야, 너 너무나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제대로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자기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
근데 우리는 성적만 좋으면 모든 게 용서가 돼요. 그 제가 옛날에 해봤다 그랬잖아요. 이걸 좀 칠판 줄게 던지길래 내가 잡아가지고 그대로 던져봤더니 나를 뭐라고 안 하더라. 근데 이게 지금 웃으시지만 현실이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공부만 잘하면 시험 성적만 좋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 하나로 이렇게 쭉 살아왔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성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을 대신해서 떠든 사람 이름 적고, 응? 그 다음에 매질까지 해, 심지어. 그죠? 옛날에 학교 반장이 때리잖아요. 자기 반 친구들을. 그거를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게 왜 잘못됐지라는 생각을 못 해. 너는 옛날에 공부 못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재판받는 게 당연한 거고, 응? 너는 옛날에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저기 뻘짓하고 이래가지고 19살 때 애 낳고 전무대 나왔으니까 너 같은 놈은 사회의 악이고 나한테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고 내가 때려도 할 말 없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를 많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처럼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잘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이 작가가 말씀하신 그 조직 내 구조. 이 조직이 누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거를 옆에서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집단이 아무것도 없어. 어? 검찰은 자기네가 용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서 조직에 잘 보이는 사람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번 잘 보여가지고 올라가서 얻는 혜택과 거기서 좀 밑보여가지고 한직으로 돌았을 때의 그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그 불이익, 이런 걸 생각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다, 이런 사람과 내가 지금 목포지청 형사부장이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부장검사지만 만나는 사람의 차원이 다르다니까. 다루는 사건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나름 또 고시 붙고 무슨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지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놈은 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쟤보다 뭐가 못해서 지금 나는 여기 있는 거야, 어? 쟤는 뭐가 잘나서 저기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야 이번에 눈 한번 딱 감고 333 외우라고 나도 하자, 어? 그러면 나에게도 다음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권력은 이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 그러니까 이놈이 네가 423을 연습시키다가 어려우니까 네가 333이라고 했구나. 그럼 너 다음에 넌 특수부로 와. 이렇게 해서 또 바로바로 또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가 나게 인사를 해요. 그 전에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못 가던 자리를 주르륵 가. 어? BBK 사건에 관련했던 사람들은 다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얘는 특수 3부 부부장, 특수 2부 부장, 특수 1부 부장, 중수부 과장까지 다 해. 시간하게. 그걸 딱 보면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 양아치들이 누구만 이것들. 생 양아치들이구만. 아니 이게 참 두 분 말씀 듣고 싶으면 사실은 더 듣고 싶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시간이 벌써 다 지나버렸습니다. 저희가 훌륭한 진행자예요. 훌륭한 아니, 진행자는 빨리 끝내야 돼. 아니 지금 이게 웃긴 게 이도현 작가님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빨리 하고 빨리 가자 그랬는데 말 시작하니까 본인이 막 더 질문하고 많은 거지. 할 말이 많고 더 네. 이야기하고 막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거봐요 지금 뭐 이렇게 진행하려는데 또 말하잖아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꿈이 정치인이었어요. 우리 전 중학교 때 장래희망 쓰잖아요. 거기다가 야당 대변인 쓴 사람이에요, 제가. 오. 뭐 국회의원도 아니야. 대변인 그 앞에도 야당이라고 꼭 적었어요. 왜요? 방골 기질이 원래 있는 거 원래. 그리고 근데 워낙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럼 뭐 자유한국당 대변인 그렇지. 지금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네요. 그랬는데 내가 왜 야당 대변인이라고 썼냐면 이 검찰도 해보고 싶었거든. 검사도 해보고 싶더라고. 네. 근데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데 못 들어가. 일단 공부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하라 그러면은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하지마 그러면 하고 싶어지거든. 희한한 성격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아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뭐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뭐 이랬었는데 옛날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검사를 한번. 그러면은 야 너의 모든 외풍은 아버지가 다 막아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정치적 외압을 다 막아준다. 정치적 외압이든 경제적 외압이든 내가 다 막아줄게. 뭐 이런 거. 멸치를 키우러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죠. YS처럼 멸치 잡아가서 막 벌려줄게. 뭐 이런 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람이, 이 조직이라는 것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들어가서 바꾸기 정말 어렵다고 해요. 그것도 특히 하우에서는. 그래서 진짜 어떤 외압이, 이거는 뭐 나쁜 외압이 아니고, 개혁을 위한 큰 태풍이 한번 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그치면은 또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정부가, 저는 지금 한, 13년쯤 일단 간다고 봐요. 이번 5년, 다음 이제 헌법 바꿔가지고 4년 중위를 할 거니까 8년에서 13년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1948년부터 지금까지 한 70년간 바뀌지 않은 적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쌓여있는 적폐를 바꾸려면 5년 가지고 택도 없는 거죠. 한 10년 이상. 특히 거기에 또 최 변호사님이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뭐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저희가 시간이 사실은 이제 거의 다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다 지나버렸어요. 원래 9시 반에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최강욱 변호사님과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10화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지만 정말 여기 이 자리에 정말 멀리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10화까지 오시는 동안 이 검찰 알바를 사랑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몇 분의 조금 어떤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고 이 자리에 오게 되는 조금 뭐 짧게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면 세 분만 하죠. 예, 세 세 분만. 분만. 네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저기 김태동 교수님. 누가 대표로 몇 분 말씀해 오늘 주시면. 처음 오셨는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유명하신 분이 이거 보고 저 페이스북 오셨대요. 오늘 오시고 아유,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아시죠? 예. 저는 오늘 옆에 페이스북에 33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계신 수원에서 오신 전경철 씨 책벌레를 6년 만에 어제 만났는데 이걸 소개를 받고 오늘 왔습니다. 정말요? 그래 우선 전경철 씨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소개하고요. 교수님? 오늘 특히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손혜원 의원 부군께서 동기인데 오늘 최 변호사님이 한명숙 씨 말씀을 하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경향신문 기자를 한 어느 기자님이 무죄라는 책으로 한명숙 씨 걸 썼습니다. 얘기를 썼고 이따 끝나면 며칠 날 석방 되시는지 의정부에 계신 걸로 왔는데 날짜를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시죠?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수석이셨습니다. 그래. 근데 그 옆에 같이 오신 33만 팔로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이스북에 책벌레라는 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정경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주로 이제 팟빵도 듣지만 유튜브를 자주 듣는데요. 자주는 못 들었어요. 이제 정치 알바를 잘 안 듣다가 우연찮게 이제 주진영 선생이 하는 경제 알바 듣다가 검찰 알바 듣게 됐는데요. 듣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주로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봐요. 그러면 이 최강욱 변호사님 설명하시는 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강연회 잘 안 왔었는데 처음으로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고요. 앞으로도 군대 알바 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앞으로도 잘 청취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멀리서 오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멀리서.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네, 정도에서 온 이신식입니다. 네, 최강욱 변호사님하고는 올 2월 달에 하얼빈에서 4박 5일 동안 같이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 너무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이렇게 손혜원 의원님과 같이 진행하는 검찰 알아야 바꾼다 그 프로그램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또 우리 같이 여행했던 우리 동지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최강욱 변호사님 정말 팬이 돼가지고 이렇게 강의 있을 때 같이 찾아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원구에 사는 이인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그 10회까지 들으면서 아주 검찰들은 개쓰레기라고 이제 계속 인식을 계속 이제 하게 됐는데 정말 궁금한 게 단 한 명도 정말 강직한 검사가 단 한 명도 없었나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예전에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그러면은 다그 놀고 뭐 그냥 지나가는 개나 뭐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 바뀌게 된 거는 정청래 의원님이나 그 손혜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 하시니까 박주민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의식이 깨는 거예요. 근데 검찰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검사가 있고 나쁜 놈들이 있고 그게 구별이 되면 그 의식이 바뀌게 될 것 같은 거죠. 검찰 구성원들 전체가 개쓰레기라고 생각하셨다면은 저희가 방송을 잘못한 거죠.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간에 보였던 행태가 얼마나 나빴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아까 우리 이 작가가 말씀한 것처럼 인혁당 1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나 이거 절대 못한다라고 사표대고 막 개기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검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검사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거는 정치 권력이 끊임없이 이걸 이용하려고 했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명하복의 조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직하고 기계 있고 뜻 있는 검사들이 있다고 하면 뜻을 못 펴게 하잖아요. 보셨잖아요. 윤석열 검사가 단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검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단점이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는 검사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 국정원이 이렇게 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이거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시면 왜 강직한 검사들이 여기에 이 조직에 남아있을 수 없었을까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질타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살펴가지고 결국은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고 견제받지 않으니까 멀쩡한 놈도 거기 가면 이상해진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너는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아주 이상한 미친놈이 되거라 이렇게 교육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바꾸자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자리 올 때까지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게 최강욱 변호사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김남국 뭐라 그러더라? 뭐 조각품이냐? 뭐 옆에 그림이냐? 사람들이 처음에 말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정말 저 대신에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김남국 변호사님한테 협조 요청을 한 거거든요. 두 분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게끔.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자리 옆에 계셨으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알바 시리즈의 시작이 실제로 이동영 작가 때문에 시작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바 시리즈들 만드는 것마다 전부 팟빵에 올려서 함께 이 형제끼리 가듯이 그렇게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푸른 숲에 부사님 가셨어요? 우리 이 검찰 알바 책을 내주실 푸른 숲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 씨, 강반석 씨 잠깐 일어서 봐. 여기 뒤로 돌아. 저기 인사. 강반석 씨는 김연아, 박찬호를 찍던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사진으로는 최고입니다. 전주에 계신데 오늘 이거 해주신다고 오셨어요. 제가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비싼 사람인데 늘 그렇게 그냥 재능 기부 해주셔서 너무 반석 씨 너무 안녕.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니뭐니 제일 감사드리는 거는 이 자리를 빌려주신 저 뒤에 계신 목에다가 여러분도 어딜 돌아서 여기 이 건물을 빌려주신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해주시고 끝까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안내해주시고 해주신 거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또 이 알바 시리즈들에서 항상 제일 개고생하는 게 우리 김성애 보좌관입니다. 일어서서
김성회, 김성회. 우리 국회의원 300명 보좌관 중에서 그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저는 김성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뒤로 돌아 정재영, 제가 재영 씨 하는 우리 당에서부터 홍보를 저랑 같이 해서 아주 너무 이쁜 재영 씨 돌아봐봐. 재영 씨는 이 동영상 관련된 정말 전문가입니다. 함께 이 일을 늘 해주셨던 분이고, 장병희 실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실장님은 우리 더민주 로고부터 시작해서 그 작업 지금까지 대선까지 다 오신 분이에요. 다 마포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뒤에 여기 스크린 너무 좋네요. 이렇게 그죠? 현수막 안 걸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여기 음향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쵸? 그래서 음악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3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변치 않고 제 임기 내내 저는 알바 시리즈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